안녕하세요. 정성균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법전역 2023년 제6월 모의고사 제1차 모의고사를 같이 한번 해설할 텐데 사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해설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뭐 간단하게 총평을 해드리면 아직 행정법 공부를 제대로 안 했을 거라는 생각에 아마 문제를 좀 쉽게 내신 것 같으니까 문제의 난이도나 그 어려움 정도는 좀 쉬운 편. 만약에 쉬운 거부터 어려운 거를 쉬운 거를 하, 어려운 걸 상중하로 나온다면 하 정도에 해당하는 좀 쉬운 문제고 다만 그 중에 아주 시사성이 높은 이의신청에 관한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의미가 있는 테마라서 그런 부분에서 좀 초점 맞춰가지고 한번 같이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알다시피 크게 1문과 2문 크게 두 문제 나오는데 1문의 마지막 문제가 행정법 문제고 또 2문의 앞에 문제가 행정법 문제죠. 자, 그러면 1문의 문제는 이제 카페에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문제 그리고 해설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문제 해설 같이 클릭해서 보도록 하시고 자 그러면 1문의 제 4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1문에서 1, 2, 3번까지는 헌법 문제고 제 4문 갑은 자신의 통신자료가 3차례 경찰서에 제공되었음에도 아무런 통지가 없음에 대해서 A 경찰서에 항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에 갑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A 경찰서에 B로부터 제공받았던 갑의 통신자료 전부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A 경찰서는 이 청구에 대해서 갑의 행위의 범죄 성립 여부를 지금 수사 중이고 두 번째, 해당 정보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두 가지 이유죠. 그래서 지금 수사 중이다. 정보공개법 9조이랑 4호. 그 다음에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 검토하시오. 문제가 아주 간단하죠. 소송 요건도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오로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위법성을 물어보고 있다.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일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법 여부를 물어보고 있으니 이 정보공개 결정 법적 성격을 한번 탐구해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정보공개 결정, 아니면 정보공개 결정의 법적 성격이 탐구되면 비공개 결정, 즉 거부 결정까지 탐구될 테니까 정보공개 결정의 법적 성격.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보공개 결정은 당연히 행정처분이에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 중에서 얘는 기속일까 재량일까 아니면 기속재량일까. 얘는 이른바 기속재량 또는 다른 말로 거부재량이라고 하죠. 거부할 때 재량이 있다라는 거부재량. 사실 기속재량과 거부재량이 완전히 동의는 아니지만 요즘은 동의로 쓰시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일단 같은 거로 생각하고 쓸게요. 그래서 행정처분이고 그 다음에 기속재량이다. 정보공개 결정이. 그러면 어디서 그걸 우리가 알아볼 수 있냐? 이거 행정처분인 것은 우리가 다들 아는 얘기니까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이나 법집회로 공권의 행사의 개념을 충족하니까 이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고 이게 기속재량이라는 것은 정보공개법 법전이 있으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펴보세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을 딱 보면 일단 9조 1항 본문이 정보는 공개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모든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고 다만 9조 1항 단서에 해당하면 비공개할 수 있다. 거부할 때만 재량이 있는. 즉 정보는 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공개하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때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시 한번 정보는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 공개해야 되는 건데 원칙적으로 기속인데 다만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면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조문의 형식이 공개가 원칙이지만 이러이러한 사정에 해당하면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거부할 수도 있다. 거부할 때 재량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거부할 때 재량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속재량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정보공개 결정은 일단 법적 성격이 행정처분이면서 기속재량인 거. 일단 이 부분을 언급을 해주면 기본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제4호나 6호 등의 비공개 사유, 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필요에 따라서 재량과 일탄하면 살펴볼 텐데
그건 좀 이따가 제가 조문 특징을 보겠지만 어쨌든 법적 성격이 기속이냐 재량이냐 또는 기속재량이냐 아까 탐구가 돼야지 위법성 판단하는 그런 위험이 달라지니까 일단 먼저 여기까지 언급을 하는 게 좋겠고 참고로 만약에 기속행위다 어떤 행정처분이 기속행위다 그러면 이때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탐구할 여지가 없죠. 기본적으로 그냥 오로지 상위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법령 준수 여부 이것만 탐구하는 거죠. 그래서 법에서 어떤 요건을 갖추면 무조건 하게 돼 있는데 안 하고 있다. 그럼 바로 위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법령 준수 여부만 따져보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행정처분이 재량이다. 그러면 당연히 법령 준수 여부 당연히 따져보고 그래서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 할지라도 법령을 지금 다 준수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나가서 바로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다시 검토해야죠. 그래서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를 다시 한번 따져봐야죠. 그래서 재량행일 때는 법령 준수 여부가 메인이 아니고 오히려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가 메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런 기속재량류, 건축허가라든가 지금 정보공개 결정 같은 기속재량류는 기속재량행위, 거부할 때만 재량이 있다라고 보는 기속재량행위 같은 경우는 일단 어쨌든 간에 여기는 메인이 법령 준수 의무예요. 그러니까 법령 준수 의무. 기속행위처럼 위법 여부를 따져봐야 되니까 법령 준수 의무가 메인이에요. 이게 메인이에요. 메인. 이게 핵심이에요. 물론 재량행위 경우도 법령 준수 여부를 따지지만 대부분 법령 준수 여부가 문제가 되는 일은 거의 없고 재량행위에서 메인 쟁점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죠. 그에 반해 기속재량행위는 법령 준수 여부가 메인이고 그 다음에 법령 준수 여부를 검토해봤는데 이게 이제 준수가 되었을 때 이제 특별한 사정해서 특별히 법에서 요구 인정해 하는 즉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같은 거 그런 특별한 공익상의 사정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따져볼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뭐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해 볼 수도 있고 물론 그래서 뭐 기속재량에 대해서 뭐 특별히 독립적인 성격을 인정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기속재량을 아직 판례가 인정하고 있고 버리지 않고 있는 이론이라고 친다면 기속재량행위하고 재량행위는 기본적으로 위법성 판단의 틀은 같은데 다만 실제로 심리로 들어가면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는 이거는 특별한 사정이고 원고에게 유리한 거니까 이건 원고가 이를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다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이고 기속재량에서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는 이거는 오히려 피고가 재량권 남용이 아님을 증명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재량권 남용하는 게 아니다. 재량권 남용이 아님을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이 증명 책임의 당사자가 누구에게 있느냐 이 정도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뭐 소송에 가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어쨌든 간에 이건 어쨌든 뭐 소음들은 기속재량이든 재량행위든 간에 일단 목차의 흐름은 같은데 즉 법령 실정법 위반 여부 따져보고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았어도 즉 처분 사유가 존재하는지 따져보고 처분 사유가 더 존재한다라고 따졌어도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를 한번 더 검토하는 이런 방식 자체는 다른 게 없는데 다만 우리가 이걸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대한 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판례가 달리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기속재량행위를 뭐 긍정하는 입장이라든가 이걸 좋아해서가 아니고 우리 판례가 아직 기속재량행위에 대해서 이론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고 물론 최근 들어서는 기속재량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그렇지만 어쨌든 판례가 명시적으로 기속재량행위라는 표현을 버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정보공개 사건 같은 게 대표적인 기속재량으로 보여지는 그런 사건이고 이렇게 위법 여부를 살펴볼 수 있을 거다. 이런 틀을 일단 갖고 갑시다. 이런 틀을.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정보 공개 결정의 법적 성격을 먼저 탐구하는 게 좋겠어요. 이걸 먼저 탐구해 놓고 그러면 정보공개 결정의 법적 성격이 이러하니까 당연히 비공개 결정도 똑같은 성격이 갖고 있을 테고, 그럼 여기 맞춰가지고 이제 우리 그 다음 목차로 넘어가서 문제제를 일단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메뉴를 첫 번째 요 정보공개 결정 법적 성격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위법 여부. 그래서 정보공개 거부처 위법 여부니까 일단 그러면 정보공개법 9조 1항 제4호, 6호 등에 가면 비공개 사유가 있으니까 일단 처분 사유 해당 여부를 따져봐야 되니까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는데, 이게 재밌는 게, 자 지금 첫 번째 정보공개법 9조 1항 4호는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잠깐 읽어보자 법전을. 9조 1항 4호는 뭐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등에서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재 곤란할 거냐, 뭐 그렇게만 적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자체는 문제가 별로 없는데, 문제는 이 친구죠.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 얘는 9조 1항 6호에 해당한다고 무조건 비공개가 되는 게 아니고, 9조 6호는 다시 그 밑에 각 목이 있죠. 각 항목. 그러면 9조 1항 6호에 해당할 때는 이게 비공개인데 다시 각 항목 다시 쓸게요. 각 항목에 해당하면 이를 공개하게 되어 있죠. 공개. 그러니까 지금 비공개하고 공개가 하나의 조문에 얽혀 있어가지고 일단 9조 1항 6호에 해당하면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인데, 않을 수 있다는데, 다만 또 6호에 그 밑에 가면 1, 2, 3, 가나다라마 해가지고 여기서 각 항목이 있는데, 이 각 항목에 해당하면 다시 공개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기속재량이기 때문에 원래 재량권의 일탈남용, 즉 처분사유, 원래 기속재량일 때는 위법성 방식이 법령 준수 여부, 즉 처분사유 해당 여부, 그 다음에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렇게 가는데, 처분사유로서 비공개 사유 9조 1항 6호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가서 원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데,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따질 필요가 없는 게 각 항목에 이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고려할 사항을 이미 다 정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9조 1항 6호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단 각각의 처분사유 해당 여부 살펴보고 바로 넘어가서 이 각 항목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결국 재량권의 일탈 남용까지 한꺼번에 다 검토하는 셈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조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잡혀 있다라는 거, 요거를 확인하셔가지고 정답은 중요하지 않아 보여요. 왜냐면 뭐 판례도 이게 뭐 명확하게 어떤 특정 판례를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공개된다, 비공개된다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다만 여러분이 나름대로 뭐 판단을 하셔가지고 공개 사유다 비공개 사유다 이건 여러분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되, 다만 필요하다면 뭐를 우리가 더 언급해 볼 수 있냐면 이른바 부분 공개를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부분 공개 뭐 이거는 사람 나름입니까? 왜냐면 이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자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친구를 우리가 요거는 예를 들어서 얘는 비공개하는 게 맞겠다. 근데 얘는 공개하는 게 맞겠다. 항목에 해당해서 각 항목에 해당해서 얘는 만약에 공개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해 본 건데, 판단컨대 9조 1항 4호 얘는 비공개하는 게 맞겠다. 이건 정답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보기 나름이니까. 근데 9조 1항 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거 공개하는 게 맞겠다. 라고 판단되면 일부는 공개, 일부는 비공개니까 이럴 때는 부분 공개 제도를 활용하는 거죠. 부분 공개. 그래서 부분 공개 제도를 활용하면 뭐를 할 수 있습니까? 결국 일부 취소 판결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부분 공개로 넘어가면 일부만 위법성이 인정될 테니까 일부 취소 판결로 갈 거고, 만약에 부분 공개를 하지 않고 그냥 간다면은 뭐 부분 공개를 하지 않고 한다면 사안액을 바로 넘어간다고 친다면 이거는
뭐 전부 다 인용할 수도 있고 전부 다 기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부분 공개를 일단 머릿속에 이게 정보 공개 사건은 부분 공개제도, 정보 공개 14조 부분 공개제도 꼭 한번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뭐 가능하면 문제를 그렇게 구성하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냐. 그러면 또 한 쟁점을 더 풍부하게 더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확고부동한 판례가 아니면은 이렇게 좀 달리 비공개사가 두 개면 이렇게 달리 가가지고 각각 달리 가서 부분 공개 활용해가지고 일부 취소 판결 쪽으로 마무리를 짓는 그런 사안의 해결도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가이드가 한번 제시해보고 이건 완벽한 정답은 아니지만 명확한 판례가 있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이런 가이드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일단 말씀드릴게요. 좀 쉬었다 합시다. 자, 2문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2문 한번 읽어볼게요. 2문도 지금 문제가 행정법 문제는 지금 4개인데 실제로는 5개거든요. 하나 읽어볼게요. 자, 2문에 사실관계를 읽어보면 서울특별시장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 A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하면서 거부처분,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할게요. 을 하면서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는 60일 이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민원처리법은 60일로 돼 있고 행정기본법은 30일로 돼 있죠. 행정기본법의 이의 신청에 관한 규정이 36조에 있는데 행정기본법은 30일. 30일. 그래서 행정기본법상의 이의 신청은 30일로 되어 있고 민원사무처리법은 60일이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행정기본법이 우선 적용되고 행정기본법 말하는 30일 이내에 못 들어갔으면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신청하라는 얘기예요. 물론 약간 두 관계가 약간 이제 애매한 점이 있어서 사실 이제 행정기본법이 만들어졌으니까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라 이의 신청은 사실 거의 필요가 없는 제도인데 어쨌든 간에 현재 아마 이 사건은 그 민원사무처리법만 있었던 옛날 그 사실관계를 참고해가지고 판례를 참고해서 문제를 만든 걸로 보이고 지금 같으면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른 이의 신청은 별 의미가 없고 이제 행정기본법에 따라서 30일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선택형이 많이 나올 테니까 30일 행정기본법에 따르면은 처분을 알고 처분에 대해 서류가 발생하고 이제 30일 이내 청구할 수 30일 이내 처분을 받은 날 30일 이내. 자, 그래서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라서 60일 이내 행정기관 장에게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이의 신청 여부 상관없이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법에 따라 가지고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피고를 관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죠. 그런 고지를 받았고 이 사건 거부처분은 2023년 5월 3일 날 A에게 송달되었고 자, A는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목적으로 5월 24일 날 그 다음 날 이의 신청했는데 처분청인 서울특별시장은 5월 30일 날 이를 기각하는 결정했는데 이제 문출적 포인트가 이런 이의 신청 기각 결정 행정 처분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고 이게 행정심판의 재결이냐 또는 행정청의 처분이냐 아니면 이도저도 아무것도 아닌 거냐 이걸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동결정은 2023년 6월 1일 날 A에게 송달됐는데 이제는 행정기본법 36조 사항 요거 꼭 기억하세요. 숫자 행정기본법 36조 사항 행정기본법 36조 사항에 따라서 이제 이 신청에 대해서 결과를 송달받고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즉, 이 신청을 송달받고 90일 이 신청에 대한 결과 송달일부터 그때부터 90일 이내 라고 해서 종래 요 규정이 없어가지고 원처분이 있는 달부터 제소를 할 수 있는 거냐 그러면 이제 제소기간 금방금방 끝날 텐데 어떻게 고을리구제 해주지 그런 고민을 했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판례가 왔다 갔다 했죠. 판례가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은 이런 행정기본법 36조 사항과 같은 규정이 개별법에 있을 때는 이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송달받고 9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했지만 만약에 행정기본법 36조 사항과 같은 규정이 개별법에 없으면은 원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제소기간이 터무니없이 빨리 끝나게 되는. 즉 나는 이의신청을 믿고 맘 편하게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이의신청 결과 받고 소송하려고 했더니 이미 제소기간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판례가 이런 판례 저런 판례 왔다 갔다 하면서 특히
나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당연히 제소기간이 중지될 줄 알고 편안하게 이의신청했는데 중지 안 되고 그냥 원처분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이제는 이의신청 결과 송달받고 소송을 제기할까 했더니 제소기간 지나가 버린 그런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 억울한 일들을 구제해 준 조문이 행정기본법 36조 사항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조문이니까 꼭 체크해 두시고 확인해 두시고 그런 의미에서 출제가 된 문제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뜯어봅시다. 자, 1문의 문제가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1문의 1번 이 사건 거부 처분 그 다음에 이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중 소송의 대상이 뭐가 될 거냐. 일단 우리는 어떤 것이 처분성이 있는 건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그리고 이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행정심판의 재결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냐. 즉 얘가 처분으로서 어차피 재결이 된다는 얘기는 처분이 전제가 되는 거니까 얘가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성격까지 같이 갖는 거냐. 요걸 논하려면 요 이의신청이 말 그대로 이의신청인지 아니면 이름은 이의신청이지만 실질은 행정심판인지 그것도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름은 이의신청 기각결정이지만 실제로는 행정심판에 대한 기각결정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에 관한 얘기도 써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뜯어봅시다. 먼저 이 사건 거부 처분부터 먼저 풀어헤쳐보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 기각결정 풀어헤쳐보고 양자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먼저 이 사건 거부 처분은 아주 쉬운 얘기죠. 그냥 특허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거부니까 이 사건 거부 처분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이른바 공변신 즉 상대방이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지 그 다음에 행정청의 거부 행위가 상대방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킬 것 이때 변동은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그 다음에 국민에게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도리상 신청권이 필요하다. 이 공변신이 충족되어야 어떠한 행정청의 거부 행위가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행정청의 거부 행위가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공변신을 적어두고 그 다음에 사안 포섭할 때는 하나씩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즉 이 거부가 상대방의 법률관계 변동을 일으키는지 여부 그 다음에 법규상 또는 도리상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를 하나씩 살펴볼 것이고 일단 첫 번째 공에서 상대방이 신청한 행위는 지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강학상 특허로서 행정처분인 것이 명확하니까 당연히 공권력 행사에 해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거부가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거나 또는 중대한 지장을 처리해야 될 텐데 당연히 이게 거부가 되면 주택건설을 못할 테니까 당연히 법적지의 변동이 일어나겠죠. 중대한 지장을 처리할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법규상 도리상 신청권인데 주어진 주택법 조문에는 일단 얼핏 봐도 법규상 신청권 신청할 수 있다. 법규상 신청권은 보이지 않아요. 다만 도리상 신청권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허가나 특허는 특히 특허 같은 거는 특별한 법적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청이 없으면 반드시 줄 수 없어요. 즉 신청이 없는 특허는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특허는 상대방에게 특별히 법적지를 특별하게 국가가 부여해 주는 것이라서 상대방의 신청이 반드시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당연히 조리상 신청권도 인정이 되니까 이 사건 거부 처분은 당연히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써주면 될 거고 세부적인 내용은 제 해설을 나중에 꼭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법적 성격, 이게 처분인지 아닌지 그리고 행정심판의 재결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려면 먼저 이의신청 죄송합니다. 먼저 이의신청과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구별에 대해서 써야죠. 그래서 그 구별 기준은 이제 보통 한 3가지 정도 언급하는데 이의신청은 보통 처분청이 담당하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은 처분청이 아닌 별도 행정기관이 담당하는데 물론 행정심판의 경우 처분청과 구별되는 별도의 기관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감사원 같은 경우는
감사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이지만 대통령의 지휘감독도 받지 않은 완전한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다시 감사원의 재심을 청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감사원이 처분청이고 감사원이 재결청이 되는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은 보통 처분청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제3의 행정기관이 담당하게 되어 있죠. 따라서 처분청에게 불복하면 이의신청, 처분청이 아닌 제3의 불복기관에게 불복하면 행정심판. 설문은 처분청인 서울특별시장에게 불복했으니까 이의신청으로 보이겠죠. 이의신청으로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의신청과 달리 행정심판은 헌법 107조 3항에 의해서 반드시 사법 절차가 준용되게 되어 있는데, 사법 절차라면 결국 세 가지, 심판기관이 독립성이 인정되고 중립성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대신구조, 즉 원고, 피고, 판단자, 청구인, 피청구인, 판단자, 이렇게 대신구조가 확보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뭐 각종 증거 제출권 등이 인정되는 당사자의 어떤 절차적 권리 등이 보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충족되죠. 심판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심판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그 다음에 대신구조, 그 다음에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그래서 심대절, 심판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그 다음에 대신구조의 확보, 그 다음에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그래서 심대절이라는 그 두 문자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인정이 되어야 이제 우리가 행정심판의 사법 절차가 준용된다라는 헌법적 요청을 우리가 충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설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민원사무처리법상의 이 신청은 처분청에 불복하니까 당연히 대신구조 확보가 될 수가 없죠. 처분청에 불복하는데 대신구조 확보될 가능성은 거의 없단 말이죠. 따라서 일단 대신구조 확보가 안 되는 건 분명하고, 그 다음에 기타 심판기관 독립적인 것도 아니고 처분청에 다시 불복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절차적 권리는 보장되는지 알 수 없으니까 판단하지 말고, 결국은 설문의 이 신청은 대신구조 확보 안 되고, 그 다음에 심판기관 독립적이지 않으니까 일단은 사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이 행정심판이 아닌 단순한 이의신청에 불과하다라고 봐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전심조차, 특히 이런 관계죠. 이의신청이 필수적일 수도 있고 임의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의신청 그 다음에 행정심판, 행정심판이 필수적일 수도 있고 임의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행정심판은 이의신청 다음에 서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니까 항상 행정소송, 자 다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전심 절차, 그리고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의 전심 절차. 물론 이 둘이 필수적인 경우도 있고 임의적인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사건마다 다른 거고 개별법상 사항이고, 어쨌든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전심 절차, 그리고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의 전심 절차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따라서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의 전심 절차니까 이의신청 이후에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면 그때 이의신청은 우리가 말 그대로 이의신청 될 거고, 이의신청 이후에 행정심판 제기를 막고 있다 그러면 그때 이의신청은 이름과 달리 행정심판으로 볼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런 점은 일단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해답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시고,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사무처리법상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불복하니까 대신구조 확보 안 되고 당연히 심판기관이 독립적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사법절차가 그래서 준용된다고 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민원사무처리법상 이의신청 이후에 별도로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등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니까 얘는 일단 말 그대로 이의신청에 해당한다. 만약 객관식이면 그냥 이의신청이다 라고 쓰면 되는데, 이게 이제 주관식 사건일 사례일 때는 이렇게 왜 이의신청인지를 이렇게 풀어서 써줘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잘 풀어 쓰는 게 아주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을 바탕으로 해서 민원사무처리법상 이의신청은 말 그대로 이의신청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의신청된 기각결정은 어쨌든 간에 행정심판의 재결은 아니죠. 재결을 할 수 없고, 그러면 이제 이게 처분인지만 남아있는데, 이 민원사무처리법상 이의신청된 기각결정이 처분인지 이게 남아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 둘이 판례도 사실 오락가락 하긴 하지만 어쨌든 판례가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민원사무처리법상 이의신청된 기각결정이라든가 이에 대해서 판례가 처분성을 인정한 적은 없어요. 다만
다른 법상의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인정할 여지를 판례가 열어두고 있긴 해요. 하지만 이 민원사무처리법상 이의 신청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기각 결정 등에 대해서 처분성을 인정한 사건은 일단 없어요. 선택형이라면 그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될 텐데 사례는 이렇게 단답형으로 낼 수가 없으니까 일단 민원사무처리법상 이의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서 판례의 경향을 한번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자 일단 좀 크게 써볼게요. 일단 뭐 개별법상의 이의 신청 포함해서 이의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나왔을 때 일단 판례 기본적인 취지는 이거는 처분성이 없다. 이거는 굳이 처분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원래 처분이 있는 거고 그거랑 똑같은 원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 얘가 행정심판도 아닌 거니까 굳이 이거 처분성 인정할 거 없이 그냥 원처분 들고 소송하면 돼. 라고 봤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예외가 새로운 결정 과정, 이전과는 다른 별도의 새로운 결정 과정을 만약에 거쳤다. 종전과는 다른 심사 기준, 다른 판단자를 통한 새로운 결정 과정을 거쳤다. 그럴 때는 별개의 독립적인 거부 처분으로 인식할 수 있다. 별도의 거부 처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례가 말하고 있죠. 이렇게 판례가 판시했던 것은 뭐 다름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행정기본법이 있기 전에 행정기본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즉 행정기본법 36조 3 다음 문제에서 물어보겠지만 행정기본법 36조 3이 있기 전에는 결국은 이 신청을 거쳐와도 결정서 정보는 송달받고 90일이 소송하는 게 아니고 그냥 원처분 들고 가는 거니까 항상 원처분만 들고 가는 거니까 원처분만 대상 삼으면 되지 이런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원처분에 대해서 처분성 인정하면 되는 거고 굳이 기각제결 처분성을 인정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판례가 생각한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류의 판례는 나중에 이제 행정기본법이 시행되는 지금 이후에는 판례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현재 스코어는 이렇죠. 현재 스코어는 이 신청의 기각 결정은 원칙적으로는 당초 처분과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이 자체로 처분성 인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새로운 결정 과정, 이때 새로운 결정 과정은 원래 처분청과 다른 뭐 처분 기관이 뭐 결부되었거나 또는 절차가 달라졌다거나 또는 뭐 다른 기준 들고 다시 한번 결정했다라든가 어쨌든 새로운 결정 과정을 거쳤을 때는 거부 처분으로 별도로 볼 수 있다. 이 부분 잘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에 말 나온 김에 각하도 각하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죠. 혹시 각하가 나와도 각하 결정 나와도 기각하고 큰 다를 게 없을 테니까 결국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될 텐데 다만 각하는 물어볼 가능성이 없는 게 이게 판례가 없으니까 딱히 판례가 없다 보니 출제 확률은 없어요. 출제 가능성은 없고 기각 결정 이게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이 나왔을 때 인용 결정이 전부 인용이면은 불복할 필요가 없죠. 전부 인용이면 다 됐는데 뭐하러 불복하겠어요. 항상 이제 이 일부 인용이 돼요, 문제죠. 일부 인용 결정. 그래서 일부 취소를 하거나 변경하거나 변경하거나 하는 일부 인용 나왔을 때, 자 이럴 때는 뭐가 될까? 이럴 때는 이 신청의 일부 인용 결정 나왔을 때는 강경된 또는 변경된 당초 처분 이 신청을 통해서 일부는 인용됐지만 아직 남아있는 거 있으니까 남아있는 당초 처분 그래서 이때는 감경된 이거는 일부 취소일 때 또는 변경된 이거는 변경 결정일 때 그래서 감경된 또는 변경된 당초 처분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일부 인용 결정 그 자체는 처분성이 없는 걸로 보자. 혹시 처분을 할지라도 소액이 없는 거고 그래서 일부 인용 결정 그 자체는 처분성이 없다. 일부 인용 결정 그 자체는
처분성이 없는 걸로 보고 혹시 처분성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걸 다툴 이유가 없으니까 유리한 거니까 소이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처분성이 없다 또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별도로 소이익이 없다 정도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은 출제 확률도 아주 원래 높은 테마니까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 일부 인용도 뭐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니까 좀 잘 체크하시길 바라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중요 테마죠. 어차피 행정기본법을 물어보려고 행정기본법 36조를 물어보려고 마음 먹었으면 이런 것들을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별도 의사과정 거쳤다는 사정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단순히 원처분이 유지되는 걸로써 별도로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행정처분이고 이의신청은 기각결정은 처분도 아니고 재결도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원고 A는 이 사건 거부처분 들고 소송을 하면 되겠죠. 자, 1번 문제를 마무리하고 자, 관련 판례는 해설지에 제가 또 소개해놨으니까 한번 참고로 확인해 보시고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봅시다. 만약 서울특별시장이 서준통지 1번에 2번 미안해요. 1번에 2번 죄송해요. 만약에 위 1번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때 제소기간에 대해서 행정기본법을 참고해서 논하라. 요거는 이제는 쉽죠. 이제는 행정기본법 36조 사항 숫자까지 꼭 기억하세요. 36조 사항에 따라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이게 뭐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든 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고 그때부터 90일 이내에 다음벌 보복 절차로서 뭐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서 종래 판례 혼란을 다 없애버렸죠. 이제는 행정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판단하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설문에 A에게 송달된 날이 2023년 6월 1일이니까 그때부터 제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제소할 수 있게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봅시다. 만약 서울특별시장이 사전통지 없이 사전통지하지 않고 이 사건 거부처분을 말로 자 거부처분인데 절차상 하자를 물어볼 때 보통 두 가지를 같이 묶어냈는데 그 두 가지를 같이 내셨네요. 사전통지하고 구두 즉 문서주의 위반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냈죠. 사전통지 위반 사건은 워낙 많고 그 다음에 문서주의 위반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브 위 사건이 아주 대표적인 판례죠. 자, 그래서 나눠서 보면 사전통지 없이 이 사건 거부처분을 말로 했다, 구두로 했다, 절차 형식상 어떤 위법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자. 자, 그러면 행정절차법상의 대표적인 처분 절차 21조 사전통지, 22조 의견청취, 23조 이유제시, 24조 문서주의 네 가지를 거부처분하고 붙여가지고 한번 정리해 볼 테니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먼저 21조 사전통지. 21조 사전통지. 원래 사전통지 위반은 이제 취소사유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판례는 거부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사전통지할 필요가 없죠. 사전통지 필요 없다. 거부처분은 권익을 전한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전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22조 의견 청취 좀 붙였을게요. 22조 의견 청취 뭐 청문이나 공청회 뭐 의견 제출 정도 될 텐데 주로 청문 되겠죠. 청문. 그래서 사전통지는 의견 청취를 위한 사전 절차예요. 이 사전통지 자체가 제도의 취지, 이 제도 자체가 왜 있는 거냐? 의견 청취, 즉 청문, 공청회 또는 이 의견 제출, 보통 청문이 되겠죠. 청문. 그래서 청문과 같은 의견 청취 제도를 위한 사전 절차예요. 따라서 거부처분이 사전통지 대상이 안 된다면 의견 청취, 즉 청문의 대상도 될 수 없죠. 다만 이유제시 23조에 따른 이유제시는 처분의 종류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이유제시는 해요. 이유제시의 대상은 되죠. 대상은 된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유제시의 정도를 판례가 완화시키죠. 거부처분의 경우는 이미 허가 등을 신청할 때
관계조문이 어떤 거고 허가 요건이 뭔지 대부분 다 알고 신청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러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부한다. 간단하게 알리면 된다. 그래서 이유지시의 정도를 완화시키고 있죠. 자, 이유지시는 만약 위반하면 취소 사유. 그 다음에 문서주의 24조인데 얘도 특별한 예외가 없어서 일반적인 처분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 어쨌든 판례에 따르면 그래서 거부 처분은 사전통지 대상 아니니까 사전통지 안 해도 적법이 적법, 그죠? 적법. 자, 위반 시 적법, 위반해도 적법. 의견 청취 안 해도 적법. 그렇지만 이주시는 안 하면 위법이죠. 안 하면 누락식 위법이죠. 위법이 되는데 위법의 정도는 취소 사유. 그 다음에 문서주의를 위반하면 당연무효. 그래서 옆에다가 자, 위반시 효과도 같이 한번 적어봅시다. 위반시 효과.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두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뭐 쉽겠죠. 그래서 2문, 자, 첫 번째 문제의 소재 뭐 해설지 보시면서 보세요. 그 다음에 사전통지 의무 위반 여부에서 사전통지의 행정대사로 21조, 그 다음에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관계, 우리 판례에 따를 때 학설 대립이 있는 부분이니까, 아니, 판례에 따를 때는 거부처분은 권익을 제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사전통지 필요 없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거부처분도 권익을 제한한 경우가 있다. 특히 급부를 주다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는 사전통지 꼭 필요하다. 왜 거절하는지, 거부당한지 이유를 알 필요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사전통지가 필요하다라는 견해도 있죠. 그래서 여기 핵심 포인트는 거부처분이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인지 여부, 이게 핵심 문구고, 여기서 학설이 긍부절, 그래서 거부처분도 권익을 제한할 수 있다. 주다가, 특히 주다가 뺏는 거, 계속 돈을 지급해 주다가 갑자기 급부 지급을 거부하는 거, 이렇게 주다가 거부하는 경우, 그럴 때는 왜 거부당한지 알 필요가 있을 테니까 사전통지가 필요하다라는 긍정설. 그 다음에 판례는 거부처분은 권익을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전통지 필요 없다. 판례는 부정설, 확고한 부정설. 그 다음에 절충설은 원칙적으로는 사전통지가 필요 없다. 판례에서 필요 없지만 다만 이미 여러 오랜 기간 동안 허가나 특허를 유지해 오다가 그 기간이 만료가 돼가지고 연장 신청, 갱신 신청인데 그때 거절당하면 왜 거절당하지 알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럴 때는 사전통지 필요하고 청문도 필요하다 해서 그던 이미 허가나 특허를 오랜 기간 유지해 받아오다가 누리고 오다가 그런 허가 갱신 신청 또는 뭐 특허 갱신 신청, 예적 허가 갱신 신청 이런 연장 신청, 갱신 신청이 거부됐을 때는 예외적으로 사전통지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절충설 등이 있죠. 자, 학설 이때는 꼭 써주시기 바라고, 판례는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거부처분은 권익을 제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위반해도 일단 얘는 적법하다. 자, 문제는 하나 더 남았죠. 자, 그 다음에 문서주의 위반 여부. 자, 문서주의는 우리 행정처분 24조 1항에서 기본적으로 처분은 문서로 하되, 다만 24조 2항에서 보면서 할게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할 때는 구두, 말로도 할 수 있다라고 예를 두고 있죠. 그래서 그런 예외 사유가 아니면 문서주의를 위반하면 당연무효 처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르면 문서주의를 위반하면 당연무효가 된다. 설문에는 행정절차부 24조 2항에 예외 사유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니까 문서주의 위반으로 당연무효. 따라서 거부처분의 경우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 사유가 될 수 없지만 말로 한 문서주의 위반은 당연무효로서 위법성이 인정돼가지고 취소 소송이면 취소 판결 나갈 수 있고 무효인 소송이면 인용 판결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법성이 인정된다. 자, 그 다음에 3문으로 가볼게요. 3문. 이 사건 거부 처분에 대한 A의 행정심판법상의 구제 방법에 대해서 논하라. 뭐 간단하게 쓰면 되겠죠. 어떤 제도가 있는지, 거부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법상 어떤 우리가 구제 방법을 밟을 수 있느냐. 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일단 본안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심판, 여기다가 이제 무효 확인 심판을 붙여 써주세요.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까 무효 확인 심판.
그 다음에 거부처분에 대한 음행심판.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니까. 그래서 일단 본안쟁성부터 구분해보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으로 갔을 때는 그 전에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거부처분에서 음행심판 할 수 있는데 뭐하러 취소심판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을까요? 많이 물어보시던데 뭐 제 생각에는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의무이행소송이 없다 보니까 행정심판법만 있으니까 행정심판법상 음행심판을 어떻게 청구 취지를 쓸지가 익숙치가 않을 수 있으니까 즉 거부처분은 취소소송으로 제기하던 관행이 있다 보니 그게 더 편리하니까 행정심판으로 갔을 때도 취소심판으로 가는 게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행정심판으로서 취소심판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별도로 열어둔 거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자, 어쨌든 현행법상 거부처분은 양쪽 다 갈 수 있고 만약에 취소심판으로 갔을 때는 거부처분 취소 재결 나오죠. 행정심판법 숫자에 이건 행정심판법 43조 3항에 따라 취소 재결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취소 재결 나오면은 재처분 의무가 없었다가 2017년에 신설됐죠. 재처분 의무가 49조 2항에 따라 인정이 됐고 이런 재처분 의무를 그러니까 무효인 심판이면 무효인 재결 밑에 쓸게요. 똑같이 무효 확인 재결 재처분 의무 똑같이 그래서 재처분 의무가 인정이 됐고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불이행 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가서 위원회의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해놓고 있죠. 이게 또 이 두 가지 제도가 재처분 의무랑 간접강제가 2017년에 같이 신설된 거고 요거는 50조의 2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죠. 이거는 마치 뭐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만든 제도냐 만약에 비교 쓸게요. 만약에 여기다가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취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게 확정이 됐을 때, 즉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됐을 때, 이때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죠. 이 재처분 의무가 행소법, 이 위에 쓰는 행소법이에요. 행소법 30조의 2. 자, 행소법이에요. 행소법 30조의 2가 되겠고, 이런 재처분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제1심 법원에 가가지고 1심 행정법원에 가서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죠. 이게 행정소송법 34조인데 요거를 염두에 두고 요 구도와 유사하게 만든 제도가 행정심판법상 취소심판제의 문제죠. 그래서 행정심판법상 거부처분 무효인 심판을 제기했어도 똑같이 무효인 재결 나오면은 그 뒤가 재처분 의무, 간접강제까지 똑같이 연결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비교할게. 만약에 거부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무효 확인 판결이 나오면 재처분 의무는 인정이 돼요. 30조가 38조 1항에 준용되니까 재처분 의무는 인정되는데 거부처분 무효인 판결에 대해서 이 재처분 의무 불이행 시 법원에 간접강제를 할 수 없죠.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없죠. 거부처분 무효인 판결이 나왔고 재처분 의무가 인정이 되는데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행소법, 이 수는 행소법이에요. 행소법 34조가 30년에요. 행소법 34조가 38조 1항에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빨간 펜으로 그래서 거부처분 무효 확인 재결이 나왔었고 재처분 의무 불이행 시 간접강제 신청할 수 있는데 반해 현행법상 거부처분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해서 무효인 판결 받았을 때 그런 행정청이 재처분 의무를 해야 되는데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제기는 결국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현재 사실이죠. 그래서 입법상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많이 출제되는 쟁점이니까 잘 비교해서 확인해 보시고 백목으로 쓴 것은 행정심판법상 조문이고 그 다음에
노란 걸로 쓴 것은 행정소송법상 조문이니까 조문도 다 비교하시면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거부처분, 음행심판. 음행심판은 행소법이 없으니까 비교할 게 없겠고, 음행심판을 제기해서 처분 재결도 하지만 보통 처분을 명령하는 재결을 99.9% 할 거예요. 처분, 명령, 재결. 요게 법적 근거가 43조 5항이 있고, 이런 처분, 명령, 재결에 대한 재처분 의무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49조 3항에 써놨죠. 49조 2항과 9분의 3항에 써놨고, 그 다음에 이런 재처분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두 가지 구제 수단이 가능하도록, 첫 번째가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직접 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의 직접 처분이 이게 50조가 되겠고, 만약에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처분의 성격상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 50조 1항 단서에 해당하는 직접 처분의 한계에 해당할 때는 다시 위원회에 가서 간접 강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애초부터 두 가지 제도를 다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 간접 강제가 여기도 붙게 만들어 놓은 거죠. 간접 강제를 만들면서 위쪽 아래쪽을 다 붙여 놓은 거죠. 이게 50조에 의해서 이 부분은 워낙 출제가 많이 되니까 여러 번 써보셔가지고 여러분께서 이게 손에 착착착 붙도록, 법전 안 보고 쓸 수 있도록 착착착 붙을 수 있도록 꼭 필기도 해보시고 여러 번 복습해보세요. 워낙 출제가 많이 되고 워낙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가구제인데, 가구제. 잠깐 지울게요. 가구제인데, 가구제는 행정소송법에는 물론 임시처분에 관한 조문이 없어가지고 우리 판례는 당사자 소송에 한해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제도를 준용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행정심판법에는 애초부터 대놓고 임시처분 제도가 있단 말이죠. 31조에. 자, 그러면 그 관계를 한번 좀 확인을 해보고 갑시다. 그거는 일단 이 30조 집행정지하고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수단이에요. 30조 있죠? 30조. 그 다음에 임시처분, 요 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31조. 일단 요 둘이 어떤 관계인지 이거부터 설명을 해야지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죠. 일단 요 둘의 성격을 보면 집행정지는 소극적 가구제죠. 소극적 가구제. 그냥 있는 그대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후속 처분이 못 나오게 막거나, 그냥 그 처분 자체가 집행되는 거 막는, 그냥 스톱, 그냥 소극적 가구제인데, 그에 반해서 임시처분은 없는 걸 만들어주는, 지금 없는 걸 만들어주는 적극적 가구제죠. 적극적 가구제. 그렇기 때문에 가구제는 본안쟁성에 붙어야 되는 부종성이 있다 보니, 이 가구제의 성격이 이렇다는 것은 본안 성격도 이런 소극적이나 적극적인 것에 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자, 지금 집행정지 성격이 이러니까 이거 행정심판법 숫자예요. 그러면 집행정지에 어울리는 본안 심판은 뭐냐? 본안은 뭐냐? 여기는 취소 심판이나 적극적 처분에 대한 가로칠게요. 적극적 처분에 대한 그거를 없애는, 그거를 소극적으로 제거하는 적극적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 또는 무효 확인 심판, 요게 이제 어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극적 처분에 대해서 그걸 효력을 배제하거나 하는, 또는 효력을 무효행고 확인하는 이런 무효 확인 심판, 이런 것들에 어울리는 가구제가 소극적 가구제인 집행정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임시처분은 없는 법적지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임시 영업허가를 내주고 임시로 어떤 법적지를, 임시 국내 체류허가 이런 것도 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영업허가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자가 임시처분을 신청해서 받는다면 임시 영업허가증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국내 뭐 체류 연장 신청했다가 거부당했을 때 만약에 임시처분을 신청해서 이거 받아진다면 임시 체류증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어울리는 본안은 도대체 본안은 뭐냐? 얘는 의무행심판이죠. 거부처분들은 부작에 대해서 처분의 발급을 요구하는 의무행심판이 어울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문제점이 뭐냐면 바로 거부처분이죠. 거부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활용할 거냐, 임시처분을 활용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특히 집행정지원에서 거부처분하고 집행정지가 어울리냐 문제죠. 문제 제기에서 거부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할 필요가 있느냐,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허용 여부. 거부처분은 사실 소극적 처분이기 때문에 이런 소극적 가부된 집행정지가 어울리지 않고, 집행정지는 적극적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 확인을 구할 때 이때 어울리는데, 어울리지도 않는 소극적 처분에 불과한 거부처분을, 소극적 처분에 불과한 거부처분을 역시 소극적 구제수단에 불과한 집행정지에 붙이는 게 이게 어울리느냐, 이게 타당하냐. 그래서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허용 여부가 논란이 있고, 이건 행정소송에 있는 논란 그대로예요. 그래서 거부처분의 집행정지 허용 여부가 논란이 있고, 여기서는 당연히 성격상 어울리지 않는다. 거부처분은 집행정지를 해봐야, 즉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봐야 처분이 없는 상태로 멈출 뿐이고 상대방에게 아무런 회복되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신청에 이익이 없다. 그래서 부정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 예외적 긍정설이 있죠. 그래, 일단 부정하는 게 맞긴 맞지만, 다만 연장 또는 연장 신청, 이미 허가를 받았던 자가 허가업을 누리다가 다시 연장 신청하거나, 또는 국내 체류를 하기 위해서 체류 허가 등을 받았다가 또 연장 신청하거나, 이렇게 연장 신청하는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또는 시험 응시 신청하는 경우,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인정할 실익이 있다. 그래서 그런 학설 대립이 있다라고 생각되시고, 보통 예외적 긍정설을 많이 택하지만 설문의 경우는 연장 신청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간에 사실 거부처분 집행정지를 허용할 수는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임시처분에 어울리는 본안이 음행심판이다 보니까 여기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음행심판이 아니고 이런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에서도 음행심판이 아닌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거부처분 음행심판이 아니고 거부처분 취소심판에서도 임시처분이 가능한 거지. 임시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 임시처분이 어울리는 본안은 임시처분 적극적 가구제니까 적극적으로 없는 처분 만들어주고 없는 지위 만들어주는 음행심판이 어울리는데, 그것도 아닌 취소심판, 이 취소심판하고 임시처분이 과연 어울리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여기도 이제 긍정설, 부정설 대립이 있거든요. 부정설 대립이 있는데, 이거는 뭐 딱히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다수다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개인적인 소견, 개인적인 사견은 긍정설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행정심판법상에 임시처분의 대상에, 임시처분에 대한 본안쟁송으로 특별히 언급이 없고, 그리고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심판법이 최근에 개정되면서 뭐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제가 나왔을 때 재처분 의무 규정도 신설하고 그거 불행 시 간접강제도 신설했다는 것은 거부처분에 대해서 취소심판을 좀 활성화시켜서 더 많이 활용해보라, 그런 취지로 이해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가구제에 있어서 임시처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집행정지 안 되니까,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일 테니까 임시처분 신청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게 옳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인 사견은 긍정설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책에다가 적어놨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정리해가지고 해설지에 적어놨으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문 볼게요. 사문. 위 사례와 달리 서울특별시장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했지만 위 승인 처분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위법한 처분이다.
그래서 이 경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임사무인지 설명하고 사무유형의 구별, 그리고 자치사무일 때 국가의 통제수단, 기관임사무일 때 국가의 통제수단 살펴보라는 얘기인데, 일단 자치사무일 때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 188조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가 될 테고, 그 다음에 기관임 사무일 때는 지방자치법 189조 직무의 명령, 이 두 가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활용할 텐데, 그 중에 이 사무가 자치사무냐 기관임 사무냐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이 부분도 좀 정리하고 갈게요. 자, 지방자치법에서 사무유형의 구별에 따라서 만약에 어떤 A라는 사무가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다 라고 판단되면, 이 감독청의 대표적인, 이 감독청은 보통 이제 뭐 기초지자체라면 광역지자체장이 1차 감독청이고, 그 다음에 뭐 장관이 2차 감독청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해당 문제가 되는 지자체가 설문처럼 광역지방자치단체라면 장관이 감독청이죠. 그래서 이 감독청이 만약에 자치사무에 대한 통제수단은, 감독청의 통제수단은 시정명령 및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때 그에 대한 취소정지. 그래서 그 자치사무에 대해서 시정명령하고 그래도 시정을 하지 않으면 직접 그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거죠. 요거 대표적인 수단이죠. 요게 지방자치법 188조 대표 수단이고, 뭐 그 밖에 감사 청구 같은 거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뭐 간단하게 조문 언급하면 되는 거고, 일단 대표적인 수단만 비교해 볼게요. 그 다음에 어떤 사무가 기관임 사무다, 즉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거다, 또는 상급 지자체로부터 위임받은 거다. 그래서 국가 기관으로부터 이 사무를 집행하는 특정 지자체장이 위임받았다. 이런 기관임 사무다. 그럴 때는 가장 대표적인 조문이 직무이행명령이죠. 1회 직무이행명령 189조.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출제 때자도 의도가 만약에 자치사무냐 아니면 기관임 사무냐에 따라서 어떤 점을 활용할래, 그런 의도로 출제하신 걸로 보여져요. 간단한 문제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자, 사무형의 구별은 일단 법령 규정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구되는 사항일 때는 국가사무가 기관임 될 수 있고, 각 지역마다 실정을 달리해서 각 지역마다 개별적인 규율이 허용된다면 자치사무가 되고, 그 다음에 경비를 국가가 되면 국가사무가 뭐 기관임 되는 거고, 경비를 해당 지자체가 직접 되면 자치사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종적 책임을 국가가 지면 국가사무가 기관임 되는 거고, 최종적 책임을 자기가 특정 지자체가 지면 자치사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법령의 규정과 형식,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처리를 요구하는 건지 여부, 그래서 법령의 규정과 형식,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를 요구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각종 경비를 국가가 되는 거냐 아니면은 그 해당 지자체가 되는 거냐, 그 다음에 책임 귀속, 그래서 법전 경비, 책임 귀속, 그래서 법령 규정,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무를 요구하는지 여부, 통일된 집행을 요구하는지 여부, 경비를 누가 지급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법적 귀속, 책임을 누가 지는지 여부, 그래서 이런 법정 경비 두 문자로 따서 외워두세요. 이거 잘 안 외워지니까. 그래서 이런 법정 경비 이렇게 두 문자로 따가지고 사무 유형의 구별 기준을 적어두시고,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지방자치법 제13조하고 15조를 더 추가로 보는 거죠. 일단 법정 경비 두 문자로 따서 외워두세요. 자, 사안의 경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지자체장으로 되어 있고, 왜냐면 위임 규정이 없어요, 딱히. 이게 뭐 장관의 권한이 뭐 지자체장으로 위임된다, 그런 위임 규정 없이 그냥 쳐진 조문에 보면 사무 규격에 따라서
지자체장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집 짓는 걸 뭐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격 형식으로 지을 필요 없을 테니까 이 공동주택, 즉 아파트 짓는 것을 전국적인 통일된 사무라고 보기 어렵고,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가 찾아봤더니 13조 2항 제4호 나목에 지방 건설 사업의 시행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 규정이니까 당연히 지방자치법 13조가 자치사무의 대표적인 예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해당 사건은 자치사무로 보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188조의 시정명령과 취소정지 요 문제로 가서 여기 판례가 많으니까 이 판례들을 알고 있는 대로 많이 소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법 188조에 가면 일단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그 지자체장의 명령 또는 처분은 행정처분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지자체장이 지방공무원 채용 공고했는데 이게 법령 위반되다고 판단해서 감독청이 시정명령하고 불이행했을 때 취소정지하는 경우에 그때 어떤 특정 지자체장의 지방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공고 이런 것들도 시정명령 그리고 취소정지 대상이 된다라고 한 유명한 판례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판례는 이 감독청의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제소할 수 없고 이 취소정지 요거는 제소할 수 있다. 요거는 조문이 있으니까 제소 규정이 있으니까 이거는 188조 6항이 있으니까 제소할 수 있는데 감독청의 시정명령은 제소할 수 없다. 이유는 시정명령 자체가 행정처분이 아니니까 항고소송할 수도 없고 제소 규정 없으니까 기간소송으로도 할 수 없고 그런 이유로 제소할 수 없다라고 하죠. 소재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청의 시정명령 그리고 취소정지는 법령 위반에 한하는데 지방자치법 188조 5항 그런데 이때 법령 위반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포함된다. 판례 다수견해. 이것도 아주 중요한 판례죠. 그래서 이런 유명한 판례들을 아는 내용 족족 써주면 좋겠고 그 밖에 지방자치법 190조에 따라서 감사도 할 수 있는데 그건 간단하게 조문만 쓰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사안 해결로 쓰실 텐데 지방자치법 188조를 쓰는 게 메인 쟁점이 되겠죠. 자, 거기까지 하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해설을 끝냈는데 상당히 좋은 문제가 물론 이제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꼭 반드시 알아야 될 좋은 문제가 많이 나왔으니까 꼭 한번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제가 신모, 그 다음에 8월 모의고사, 10월 모의고사 나올 때마다 사례 문제는 꼭 해설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다른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해당 영상을 통해서 자기 시험에 대비하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